최고의 질문. 와. 안녕하세요. 글 쓰고 강의하는 박종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쓰고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저는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해드리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송명진 선생님이 같이 쓰신 우리 아이를 위한 수학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썼던 수학 생각의 기술의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주된 독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책을 썼는데 일반적으로 확산 독자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보다는 수학적 사고에 대한 책입니다. 성인들을 위한 거군요. 아이들이 읽는 게 아니라. 예, 성인들이 수학적 사고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학을 7가지 생각 기술로 나눠서 7가지 생각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 잘하려면 좀 공부 머리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특히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수학 머리가 좀 있어야 돼. 그럼 수학 머리는 있다 없다 뭐 갖고 태어난다 이런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생활 속에서 기를 수가 있다. 수학 머리를 좀 길러보자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 한 7가지 정도 키워드로 한번 접근하면서 길러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학책을 가져와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학 좋아하시나요? 그거 질문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 저는 수학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학을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수학을 솔직히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교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건데 뭔가 티나는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글 쓰는 건 좋아했고 좀 국어나 영어는 좋아했는데 수학을 싫어했는데 사실 왜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학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학을 특별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성적이 좀 안 나왔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돌아보니 수학을 여기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수학을 좀 암기처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외우는 이 공식을 외우고 이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싫어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잘못 배운 거죠. 그때는 학원도 없고 내가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하는 거라서 방법을 좀 모르지 않았나 싶어요. 좀 그때 방법을 좀 잘 알았으면 아주 친해졌고 잘했을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주산 학원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그거 대회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대회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주산 학원을 좀 다녔어요. 그러면서 수학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왜 좋아하는데 왜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학을 좋아하는 것과 점수는 별개였구나. 네. 보통은 좋아하면 잘하는데. 그래서 뭐 퀴즈 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퀴즈에 나오는 그런 수학과 관련된 그런 퀴즈들, 수학 퍼즐들, 그것은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학 퍼즐을 좋아하셨어요? 네, 그런 수학 퍼즐들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했다기보다는 뭐 싫어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나는 개인적인 경험이 수학 퍼즐들을 좋아했어요. 퍼즐? 뭐 공부를 이렇게 막 했다기보다는 수학 퍼즐들이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했었는데 그거 좋아했던 그 기억이 수학을 좀 더 좋아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잘했어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다른 걸 워낙 못했기 때문에 점수는 잘 나왔어요? 다른 점수가 평균 이하였으면은 수학은 평균 나왔던 거죠. 100점 만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얘기 보면 항상 100점이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다른 것보다 그냥 더 잘했다. 저는 수학과를 전공해서 거의 박사까지 했잖아요. 저는 수학을 정말 영재처럼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영재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는 근처도 못 가봤고 그냥 다시 얘기하면은 다른 것들보다 그냥 조금 더 성적은 좋았고 다른 것들이 뭐 특별하게 특출난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좋아했던 계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퍼즐 같은 거를 좋아해서 근데 나중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단하게 그 유명한 수학자들 있잖아요. 뭔가 필즈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번 한국 사람 하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허준희 교수가 받았던 그게 수학의 노벨상이거든요. 노벨상에는 수학 분야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필즈상 수상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어렸을 때
그 수학 퍼즐 푸는 거 좋아서 재미있게 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를 가끔 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어린 아이가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재미있게 즐겼어요라고 얘기할 때 머리를 쓰는 뭔가 경험을 즐긴 거죠. 우리가 보통 인지적인 재미라고 얘기하죠. 정서적인 재미가 있고 뭔가 인지적인 재미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단순하고 자극적이고 뭐 감각적이고 유튜브 쇼츠 보면 뭐 재미있고 뭐 이런 재미가 있고 또 어떤 재미는 뭔가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번뜩 나면서 아 이렇게 했었더니 이렇게 됐어 뭐 그랬을 때 쾌감 같은 아하 했을 때 느끼는 재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인지적인 재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는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도 그런 걸 약간 느껴서 좀 더 재미있어 하고 공부도 더 했던 거. 그러면 질문. 그 수학과에 있는 사람 온 사람들은 뭐 다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그냥 맞춰서 오는 분도 많나요? 점수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내 생각에는 다 점수 맞춰서 왔어요. 아 그래요? 내 생각에는 뭐 대놓고 막 물어보고 그러진 않았는데 내 생각에는 다 점수 맞춰서 왔는데 그래도 점수가 대충 맞는 게 요 한 과만 딱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 밴드가 딱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맞아. 하는데 학교의 학과 구분은 제 그냥 개인적인 구분으로 보면은 수학 줄이 있어요. 그리고 화학 줄이 있고 뭐 물리 줄이 있고 뭔가 이렇게 생물 줄이 있다 그러면은 생물 줄과 물리 줄은 좀 달라요. 그러면 내가 생물 줄 쪽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생물 줄 쪽에 있는 학과를 가고 물리 줄 쪽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물리 줄에 맞춰서 가는 거. 그 중에서 하나 가는 거죠. 그런 선호가 있는 거지. 딱 한 과 이런 건 아닌데 금방 질문하신 걸 좀 더 이야기해 보면은 가령 박사과정까지 들어오는 학생들 맞아. 그런 학생들을 놓고 보면은 그냥 좋아하고 뭐 재밌어하고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수학이 좋아서 박사까지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 이런 사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난 이게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보통 수학을 좋아한다면 수학의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사람마다 어쩌면 다를 수 있겠는데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왔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해봤는데 다른 애들은 못했는데 난 했어. 그게 재미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분명히 뭐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지만 우영우처럼 약간 그 자폐적으로 하나에만 몰입해가지고 이것만 좋아요 막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 말고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학을 공부해가지고 가는 경우는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지적인 재미를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저희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보통 제 생각에는 조금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려면 수학 잘해야 돼. 수학 못하면 좋은 대학은 끝이야.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관점은 아닐 것 같고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수학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수학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빼놓고 두 분은 좋은 대학 가는 거 빼놓고를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거 말고는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외에는 뭐 수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실질적인 어떤 목표로 본다면 수학이 이제 가장 내신에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크잖아요. 엄청 크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면은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학원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수학이나 이런 쪽은 학원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많은 이유도 전부 다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이 질문 플러스 우리가 만약에 입시에 수학이 없어요. 없고 다른 거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같이 연계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 안 한다. 그러니까 왜 수학을 배우는가? 입시 때문에 배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크죠.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입시를 100m 달리기로 입시를 할 수도 있죠. 100m 달리기로 한다. 100m 달리기 빠른 애들 순서로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무거운 거 드는 순서로 뽑을 수도 있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수학을 큰 비중으로 하는가 맞아.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100m 달리기보다 수학 공부로 사람을 이렇게 뽑는 게 조금 더 공평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요?
왜요? 100m 달리기는 얘랑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는 게 굉장히 큰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수학은 누구든지 배우면 노력한 만큼의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과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도 들었다 이거죠.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입시를 해서 그 학생을 선발할 때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은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했을 때 국어 잘해야 되고 요즘 세상에서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수학도 잘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 수학은 왜 그런가 하면은 수학은 아주 부분적인 뭐 미술이나 예술처럼 부분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수학을 배우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을 배우고 생각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학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렵게 생각을 하고 막 그랬던 거는 내가 뭐 수학을 막 이렇게 외우고 막 그랬는데 내가 외운 공식대로 뭐 적용할 만한 문제가 잘 안 나서 성적이 좀 나빴기 때문에 뭐 그런 부정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방법, 효과적인 생각의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수학을 안 배우고 뭐 다른 과목으로 입시 대학 간다고 그러니까 하면 다른 걸로 입시를 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과 학생들은 100m 달리기로 학생을 뽑겠어 라고 했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이 뭔가 기본적인 거랑 맞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입시를 대한민국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공평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어쩌면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갖추도록 학습이 유도해야 되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을 갖는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가 사회적으로 인류가 갖는 보편적인 생각을 방법을 따르고 그 생각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생각의 힘을 기르고 이런 부분에서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질문에서 수학 공부머리 아까 얘기했는데 수학은 약간 재능처럼 타고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과 문과를 나누는 것도 예체능 나누잖아요. 근데 정말 수학적인 머리가 있거나 그걸 잘하는 애가 있고 좋아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죽으라 해도 뭐 학원에 다니고 막 시켜도 안 되는 애가 있는 것 같아. 재능적으로 약간 좀 갈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나는 원래 수학적으로 좀 재능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옛날에는. 그래서 수학을 수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좀 안 하고 싶었어요. 어떠세요? 코치님은 수학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수학은 타고나는 부분이 일정 있다고 생각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 일정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수학을 보면서 외국에서 이제 우리 코칭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테니스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테니스 경기를 하는데 이 승패가 조금 달라요. 져야지 올라가요. 게임이 했는데 지잖아요. 지면은 올라가요. 다음 토너먼트 올라가고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냐면 테니스를 즐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처럼 우리가 수학이라는 부분을 즐기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강제성이라는 부분들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강제성을 내려놓으니까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보게 되더라라는 그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입시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또 자기의 재능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문제를 넣으면은 AI가 더 잘 풀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의 형태의 어떤 학습 방법이 이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시대가 되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또 아직까지 안 바뀌는 게 뭐냐면 20세기에 우리 꼰대들이 21세기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치동부터 해서 그런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갈 거다. 갈 것인데 이게 곧 이 시대가 바뀌면서 뭐 AI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AI는 어떤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문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문화.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사용했던 시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AI를 아주 쉽게 그러니까 박사인 사람들 내 옆에 두고 그 친구들에게 뭔가 시키고
얘기하고 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시대에 과연 수학이라는 부분이 어떤 관점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수학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상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면 서울대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 대학교를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는 AI로서 다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대학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좋다고 뭐 판단하고 뭔가 좀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다면 이제 그 시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점점 찾아야 되지 그래서 않을까. 수학적인 머리는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머리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야 하는가? 네. 있어요. 있죠. 있어요? 타고난다? 타고나는 머리가 있겠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려면은 머리가 있어야 돼. 타고난 재능이. 그래서 내 목표가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는 거다. 필드상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머리가 있고 그 안에서 경쟁하다가 운도 좀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입시다. 입시다. 웬만큼 좋은 대학 가는 거다.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노력하면. 그러니까 다시 아까 테니스 얘기하다 보면 내가 세계 테니스 대회 윈블던에서 내가 우승하고 싶다. 그게 목표인 사람은 재능이 없으면 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동네 테니스 클럽에서 테니스 잘 치고 웬만큼 쳐가지고 뭐 잘하고 싶다. 이 정도면은 재능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수학을 못하는 애들을 보면 저도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도 봐도 그렇고 수학을 힘들다는 거예요. 학원에 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힘들다는 건데 이게 암기 과목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식을 외웠던 그 정석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게 거기 공식이 막 있는데 이걸 막 외운다고 외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사람들 딱 보면은 근해 공식 같은 거 배웠던 기억 나죠? 네. 근해 공식을 유도해 보셨어요? 아니요. 유도는 봤어요. 유도하는 거 봤어. 아니 나는 생각해 보면 수학 공부라는 게 그런 거죠. 근해 공식이 있다 그러면은 근해 공식을 딱 외워.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는 것만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실제 문제는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아이일수록 유도 과정을 보지 않고 공식만 딱 외워. 그리고 적용하려고만 마음 먹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멍청한 아이일수록 한 줄 한 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읽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 줄 한 줄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런 아이디어로 근해 공식이 나왔구나라는 거를 결과값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어도 알게 되니까 시험 문제에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어렵지 않게 푸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만 딱 외운 아이들은 그 공식을 유도하는 아이디어를 보질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온 문제가 굉장히 생소한 거지. 이 문제 해결할 아이디어를 보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머리가 좋아서 빨리빨리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아이일수록 그 중간 과정을 빼먹기 때문에 더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머리가 좋을수록? 그러니까요.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빨리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보면 대치동이나 이런 데 보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그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결론만 외우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많은 부분 공부를 하고 연습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 학교 다닐 때 수포자들 우리가 보잖아요. 수포자라는 친구들은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수학을 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가 옛날 기억 생각해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야. 내가 이거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6개월을 써야 되는데 이걸 쓰고 점수를 몇 점 받는 것보다는 영어나 국어에 그 시간을 쓰고 점수를 더 많이 받겠다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지 수학을 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수학을 전혀 포기하고 아예 수학을 전혀 안 하고 뭐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수학을 안 했는데도 뭐 직장 생활도 승진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인정받고 하잖아요. 그럼 수학은 영향을 안 준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뭔가
그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일에서는 좀 벗어난 일을 하시겠죠. 대부분이 수학적 사고가 벗어나지 않나요? 공대나 이런 쪽으로 뭐 가지 않는 한 사실 인문계 쪽은 대부분 수학적 사고가 막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또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보면은 엑셀 같은 걸로 막 함수 같은 거 막 만들기도 그쵸, 하고 막 그러는 일 같은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다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나한테 그런 사고가 그러면 지금은 거죠. 그런 거 다 AI가 해주는데 모든 수학적인 걸 AI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 AI가 다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어폰 하나 딱 끼면 영어로 얘기하는 게 한국말로 다 들리고 네, 내가 맞아요. 한국말로 그쵸, 얘기하면 통일되죠. 영어로 다 그쵸. 들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웬만큼 그게 되는 시대에 살아도 영어 잘해야 돼요. 웬만큼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될 거라고요. 근데 영어를 못해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지 않아요? 영어를 전혀 안 배워도 내가 할 수 있다. 팝하고 하나 켜가지고 그쵸, 막 그쵸. 얘기하고 막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영어를 웬만큼 잘해야지 지금 당장에 해외여행 다니고 막 그럴 거잖아요.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방금 앞에 얘기했듯이 수포자를 얘기했잖아요. 수포자를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을 다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했던 것처럼 영어를 안 하면서 다른 쪽의 영역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영어를 꼭 다 잘할 필요는 없고 영어는 이런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잘하는 영역을 가지고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일머리를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수학머리를 가지고 수학하는 것처럼 또 각각의 벽돌을 쌓는 것이 또 그것도 잘하는 친구들은 벽돌 쌓는 머리를 가지고 그걸 또 하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머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일단 머리가 돌아가시는 거지.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모든 학생들이 이 기초교육 때 수학에 쏟는 에너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네. 노력을 제대로 못하니까 엄하게 헛도는 게 가장 많은 과목이 또 수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꿈이 요리사야. 특히 뭐 한예종 같은 경우 보면 예체능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거 공부 안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시기만 하니까 연주하거나 물론 일반 예술대학은 하지만 그 수능을 봐야 되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수학과 관련된 없는 분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물론 기본 뭐 구구단 외우고 이런 거 말고 좀 우리가 그 상위 수학은 굳이 안 해도 충분히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그 부분에서 빛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꿈이 요리사예요. 네. 그러면은 내 꿈이 요리사면은 요리사가 되는 사람한테 미적분에 뭔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없죠. 가장 기본적으로 수학의 일반적인 거 네. 정도. 한 초등학교 정도면 알 정도면 그렇죠.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사가 꿈인데 논어를 공부할 이유는 없겠죠. 논어 그렇죠. 맹자를. 맞아요. 근데 내가 논어 맹자를 읽으면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그건 똑같은 방법으로 수학도 내가 재밌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성을 갖진 않고 강제성을 갖진 않고 근데 수학을 다 싫어하니까 대부분은 좋아하는 일부 학생들이 있지만 그러면 이 제안은 어때요? 만약에 내가 의대나 이공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수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없으면 안 되죠. 어때요? 그 학문은 없어요. 수학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적인 게 있어야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은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인문계 쪽은 약간 기초적인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바뀌고 있는 그 그래, 지금 이제 바뀌어요? 국가에서 바뀌었어요? 추진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그거예요. 뭐냐면 각각의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과서가 나오는 거죠. 그 디지털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닌 아이들에게는 이제 적절한 선에서 그 아이에게 맞춤형의 어떤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거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친구가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상담이나 코칭 영역이 더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수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 학문적인 걸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 논문을 하나 보시면은요. 거기 수식이에요, 다. 사회학 논문을 보시면은요. 수식이나 통계 이런 게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요리사라고 생각해도 그냥 동네에서 그냥 식당 하나 열 거야
있을 수 있고 내가 요리 대회에 나가가지고 뭐 할 거야라서부터 내가 뭔가 아주 최고 수준으로 뭘 하고 싶다 할 때는 많은 것들을 좀 갖춰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딱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게 우리가 수학 안에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정해주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게 또 하나의 수학적인 관점이긴 한데 전부 다 이게 수학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우리는 그 틀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답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그 하고 있는 게 부분은 아닌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이 다 수학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이해해가지고 처음으로 세상의 뭔가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했던 사람이 뉴턴이에요. 네, 뉴턴. 뉴턴이 물리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는 어떻게 물리학을 만들었는가? 세상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이해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자연 현상들을 뭔가 수학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그걸 푸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 뭔가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기류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 같은 거를 사용한다, 또는 핸드폰을 사용한다 그러면 전자통신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가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일 같은 것들을. 근데 이런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경제 현상 같은 거, 뭐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어떻게 바뀔까? 이 모든 것들을 수식으로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수학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보면 코드 이런 거 보면 그게 다 수학적인 거 연관돼 있어요? 그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죠. 사고가? 네. 컴퓨터공학 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수학과를 굉장히 수학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수학으로 보면 세상이 수학으로 돌아가고 철학으로 보면 철학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예를 들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주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우주는 저 대기권 밖에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주는 어디 있냐면은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주는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 건 아니니까 우리가 네. 지금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인 수학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수학 방정식 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그 똑같은 현상을 이야기하려면은 수학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면은 소통이 안 된다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좀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수학적 사고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그런 사람들이 다가가서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너는 수학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랑 소통할 수 없어. 이거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그건 지금 이야기는 핀트가 안 맞은 것 같고 네. 다시 얘기하면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뭘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앞선 뭘 하고 싶다. 연구 같은 거 뭐 리더 그룹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언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수학도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 수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방식이 바뀐다. 만약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은 그건 뭐 그때 가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이제 인문계 저는 이제 인문계 쪽이니까 그쪽에 나왔던 사람들한테 가끔 수학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거였으면 왜 미분적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어. 막 다들 막 그렇게 얘기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영어 요즘에 영어 쓰세요? 영어요? 돈 버는데. 아니 돈 버는 데 안 쓰죠. 영화 거의 안 쓰죠. 여행 갔을 때나 쓰죠.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나 쓰죠. 근데 돈 버는데 상관없는 그 영어를 왜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것도 그렇긴 해. 그렇죠. 국어 배울 게 없나 그러면? 아니 우리가 국어 시간 굉장히 많게 국어 네. 교과서도 했고 뭐 문과에서는 뭐 고전도 막 하고 그렇죠. 한자도 하고 그랬죠 우리들. 제가 그 얼마 전에 강의 준비하는 것 때문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왜 수학을 배울까? 그랬더니 챗GPT가 몇 가지 막 얘기하더라고요. 뭐 세상을 이해하는 뭐 생각하는 방식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뭔고 뭐 이렇게 수학 자체로서의 재미있고 즐거워 뭐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코멘트를 달았어요. 챗GPT가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학문 중에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10년, 15년 있다가 나한테 쓸모있는 과목이 뭐가 있어라고 질문을 하면은 제대로 대답할 만한 과목이 거의 없대요. 근데 유독 수학만
왜 배워요? 이거 배워서 어디 써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쩌면은 수학 알러지가 있는 거 수도 있겠죠. 뭔가 효과적으로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고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수학은 그냥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맞아요. 네. 어렵다고 느끼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효과적으로 공부가 잘 안 되고 자동차 바퀴가 헛도는 것처럼 힘을 가하면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바퀴가 헛도는 듯한 그런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은 이러한 과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그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목이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등수를 매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가 명확히 나타나니까. 물론 다른 과목들도 점수 나오긴 하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계를 하면 외우는 거 잘하면 오히려 잘 될 수 있는데 이 수학은 그것만은 안 되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사람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어때요, 그거는? 그거는 뭐 평가하시는 분들의 생각인가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가 조금 다르긴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왜 수학을 어려워할까 보면은 우리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학 수준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아, 우리나라가 맞아.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안 배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그러니까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딱 냈는데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식을 알기 때문에 빨리 풀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가 공식을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한 줄을 못 쓰는 거야. 근데 외국 애들은 뭔가 그려나가면서 뭔가 그래프 그려나가서 뭐 비슷하게 만들어내야 돼. 물론 답은 아니지만 뭔가 만들어내는 터전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공식을 외웠지만 공식을 유도하는 어떤 과정 이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잊혀지지 않았나. 우리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수학이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인생과 수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수학을 통해서 인생에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두 분은? 점수가 안 좋아서 저는 고통만 있어요. 고통만 있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됐어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사서 이거 외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 챗GPT한테 한번 이것도 비슷한 걸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전에 수학은 인생에 도움이 되나?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생에 뭔가 도전과 좌절과 극복과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얻게 해줍니다. 뭐 이렇게 수학이? 네. 아니 박사님 어때요? 인생?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수학을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수학에 흥미를 느껴서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수학을 직업으로는 하진 않게 맨 막판에 좀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건데 수학을 직업으로 평생 하려고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그게 저희 인생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수학에 관련된 책을 조금 더 많이 쓸 생각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점프를 해서 그 박사 졸업할 때 딱 시점을 간다면 수학을 전공하는 분야로 갔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학원 선생 말고 현우진 말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 내가 그때 당시에는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기 싫다 때문에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뭐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고 애도 생기고 뭐 부모님도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상황을 이렇게 설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수학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좀 아깝다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전공 오래 했으니까 수학적인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뭘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해야 한다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나라고 가능성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는 10명이 뭘 했으면은 10명 중에 한 5명은 다른 거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양성이 더 생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수학 졸업과 졸업하면 7명이 학원 선생님 하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수학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수학이 뭘까를 좀 고민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수학이 크게 두 가지구나. 되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는 수학은 정의를 내리는 학문이구나. 뭐든 하지니 간에 등호가 뭐냐 플러스가 뭐냐 그게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래서 우리 삶에도 보면 수학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정의를 하는 것.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수학과 출신 애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요. 그냥 이야기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근데 그게 뭐야? 서부터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정의가 뭐지? 이거서부터. 그러니까는 지금 코치님 이야기하신 게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학 사고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게 아니라 공식으로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은 정의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첫 번째. 공부가 뭘까? 정의하는 것. 잘 산다는 건 뭘까? 정의해 보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수학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패턴을 보는 것. AI도 마찬가지잖아요. AI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통적인 패턴, 대화의 패턴을 알려주는 것이고 가장 확률이 좋은 대답을 해주는 것이 이제 그 AI인 것처럼 우리 수학을 통해서 패턴을 읽어내는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원칙, 법칙, 뭐 규칙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것. 야, 코치님은 진짜 통찰력이 있는데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리차드 파인만이 수학은 패턴 찾기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수학으로 굉장히 재밌는 얘기 많이 했네요. 수학을 잘합시다. 네, 수학 정의와 패턴. 네. 수학도 중요하고 수학적인 사고를 키웁시다. 네, 좋습니다. 최고의 질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